짝을 찾아서 붙이는데 한 달 정도 걸려서 이런 모양이 나왔고 한 3분의 1은 가짜지만 저런 형태가 나왔는데 이것을 만들어 복원을 하고 나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88년까지만 해도 중국과 수교가 안 돼 있었지. 제 고구려 신라도 토기가 다른데 고구려 토기는 다 납작한 바닥입니다. 아, 밑이요? 네, 백제 신라 가야는 다 둥근 바닥 항아리를 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신라가 한국을 통일하지만 이런 생활용기는 고구려 토기가 우리한테 이어져 오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옹기의 제작 방법이 고구려 토기 제작 방법하고 똑같은데요. 네, 고구려 유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게 바로 이건데 이 토기를 어떤 분이 발견한 건가요? 발굴은 뭐 우리 인부들하고 연구원들이 했겠지만 발굴 당시엔 다 이렇게 파편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세척을 하고 말려서 복원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뭐 퍼즐 맞추기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토기를 이제 퍼즐 맞추기에 성공을 한 거고 이거를 복원한 계기가 돼서 제가 고구려 토기로 박사학위를 받고 고구려 고고학으로 지금 연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99%까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요. 이것저것 하는데 1%가 문제인 거예요. 1%가 뭐냐? 바로 관심이에요. 주민들의 관심. 관심이 없으면은 사실상 이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려면은 뭘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같은 전문가를 제가 모셨는데 선생님 이 남한 내 고구려 유적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이제 표시된 대로 주요 지역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남한의 고구려 유적은 성곽이 제일 많습니다. 전투와 관련된 전쟁 관련된 성곽이 많고 그 다음에 고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죽어서 묻힌 고분. 그리고 최근에는 생활 유적까지 살았던 집터까지 나오는데 유적만 해도 한 1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 이 중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연천에만 제가 알기로는 16곳? 연천에 지금 저도 숫자를 정확히 세진 못하는데 연천만 해도 이 임진강하고 한탄강 따라서 빨간색으로 된 건 다 고구려 유적 이렇게 많이 인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물을 갖다가 밟고 다니는 걸 수 있어요. 근데 좀 잘하면 내 집 앞을 파면은 유물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키워드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이겁니다. 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연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서해 백기를 빼고 한양에서 평양으로 가는 최단거리 내에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연천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그 말은 또 군사적 요충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게다가 이 한탄강 알잖아요. 한탄강이 절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절벽이 아닌 곳은 자연스럽게 강을 건너는 도광 코스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지역만 잘 막으면 효과적으로 적을 막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구려가 아마도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백제의 공격을 막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성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연천 내 성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천의 성은 뭐 한반도 남부에 있는 고구려 성하고 다 유사한 계열인데 크게 이제 강변에 있는 평지에 있는 평지성이 3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있는 보루라고 부르는 산성보다는 좀 작은 보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임진강변에 있는 성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을 타고 배를 타지 않아도 말을 타고 건널 수 있는 그런 여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박물관에 가 있느냐? 강원도의 춘천 국립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연천에서 발견됐는데 만약에 연천에서 발견됐는데 이게 왜 춘천에 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굴되는 모든 유물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발굴이 끝나면 보고서를 쓰고 그것을 국가에 보고를 하고 국가에서 등록을 다 하게 되는데 등록을 한 이후에는 그것을 각 지방에 있는 지방박물관으로 이관을 시킵니다. 근데 경기도에는 국립박물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관할은 국립춘천박물관이 관할을 해서 거기로 가져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국보 청동기 검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연장수가 약간 신기해서 이걸 갖다가 전남도청에 신고를 했대요. 그 바람에 고고학자들이 거기 내려가서 발굴해보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에 여러분 지금 거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됐잖아요. 그나저나 그러면은 어제 국보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발견한 노인분이 포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은 연장수가 받는 신고한 분이 왔어요. 아 그래요?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경기도 연천에 여기 선곡리라고, 지금도 선곡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곡리에서 고구려 금기거리가 하나 보고된 적이 있어요. 그 발견 신고된 예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유적 조사기로 전에, 훨씬 전에, 그래서 실제로 금기거리 이런 것들을 발견해 신고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아 괜찮네. 근데 많이는 안 줍니다. 근데 이제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고하면은 이제 출토지를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고, 그럼 거기 어떤 유적이 있었는지, 또 더 큰 유적이 있을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또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반드시 신고하랍니다. 예. 자, 시간이 거의 다 갔죠?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덴마크. 웬 덴마크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은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도대체 얼마나 업적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이름에 나와 있어요. 넓을 광, 개척할 개, 영토토. 얼마나 넓은 영토를 개척했으면 이름이 광개토대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한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광개토대왕의 업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연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광개토대왕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선생님 이쪽 조와 선생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맞힐 수가 있어요.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문제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을 손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광개토대왕비 비문 곳곳에는 천하의 중심은 고구려라는 자신감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위대한 비석은 연천 호로고로 홍보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죠. 그렇다면 현재 연천에 있는 광개토대왕비의 주소는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몇 번지인가요? 선생님 찍으십시오. 찍으십시오. 몇 번지? 400보다 많습니다. 선생님 찍으십시오. 500보다 많습니다. 정답? 600보다 많습니다. 정답? 660보다 많습니다. 700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보다 많습니다. 2200보다 훨씬 적습니다. 1800보다 적습니다. 1200보다 많습니다. 1250보다 많습니다. 1300보다 적습니다. 자, 1200 몇이야? 1200. 아까 1250보다 많다 그랬잖아요. 1680보다 적습니다. 정답. 1670보다 적습니다. 정답. 아니요, 뭘 찾아. 정답. 1260보다 많습니다. 정답. 1265 정답. 와. 컴온 베이비. 컴온 베이비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바람에 자, 선생님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2002년도에 북한에 있는 민화염하고 우리 남한의 민화염, 일본의 조총련 뭐 등이 이제 협의를 해서 북한에 있는 고구려 국보유물을 가져다가 전시를 하기로 합니다. 그때 그 국보유물하고 고구려 고분 실제 모형 크기 똑같은 거 5기, 그리고 광개토대왕 능비 모형 하나를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그때 만들어 가지고 온 거고요. 2002년도에 코엑스에서 전시를 하다가 한동안 이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연천으로 가져왔죠, 얼마 전에. 근데 그 유물을 제가 가지고
위로 올라간 게 처음 북한을 방문한 거. 2002년 11월 13일 날 남포항에 들어가서 그걸 배로 싣고 북한의 남포항. 예, 그렇습니다.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가서 싣고 왔죠. 그럼 지금 광개토대왕비는 메이드 인 노스 코리아.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실제로 그런 모형을 잘 만듭니다. 네, 뭐 그 유물들 모형 만들고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세밀화 잘 그리듯이. 근데 그 광개토대왕 능비는 우리 같으면은 이제 화학 제품을 FRP라고 하는 화학 제품을 써 수지로 만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서 2002년 당시에 시멘트로 만들었어요. 안에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로 만든 구조라서 무게가 8톤 정도 나가고요. 8톤? 예. 높이가 워낙 6.7m고요. 무게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데 굉장히 어려웠고 저 유물을 가지고 제가 2005년도에 베를린에 갔다 왔습니다. 베를린의 동아시아 미술관이라는 데 가서 전시를 할 때 저 유물을 들고 왔습니다. 광개토대왕 능비를. 예. 그때 젊었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그게, 같으면 엄두를 못 낼 텐데. 예. 그게 왜 연천이랑 관계가 있을까요? 그 뒤에 이제 그 미나협이라는 데서 보관하는데 창고 비용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까 하다가 연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광개토대왕이 즉위한 391년부터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북쪽에서 싸웠는데 391년 그 무렵부터는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396년도에 왕이 된 지 6년 만에 이 연천 호로고루를 지나서 아차산까지 갑니다. 가서 그 백제 왕의 항복을 받고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도 이 호로고루를 지나갔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저는 연천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하고 노력하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연천 내에 북한에서 제작된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거 옛날 뭐야 이거 가짜 아니야? 가짜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런데 그게 앞으로 10년, 100년, 200년이 지나면 가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궐 같은 데 가서 이게 답사를 하다 보면 이 건물은 1993년에 복원된 겁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실망합니다. 얼마 전이네? 그런데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은 300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회철된 것을 200년 전 우리 후손들이 선조들이 다시 만든 소중한 보물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의 광개토대왕비는 미래적 가치가 아주 큰 유물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관련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때 이제 북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벽화고분 5기를 실물 모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실제 크기로. 가서 사람이 막 들어가서 볼 수 있을 정도 크기로 만들어 왔는데 그것은 연천에 보관할 장소, 전시할 장소가 없어서 그것은 한성 백제박물관에 가 있고요. 광개토대왕 능비는 야외에 세워도 되니까 일로 온 겁니다. 여기 박물관이 있었으면 보내지 말았었어야죠. 홍보관에 들어갈 공간이 안 나오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처분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이번 역사문화권 특별법 만들어지고 여러 문화청하고 활동을 하는데 만약에 연천이 역사문화권 지정은 되지만 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고구려 역사문화센터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어주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구려 솔직히 옛날에는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더 이제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한 것도 많으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역전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원래 유물사관, 역사 해석도 유물사관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북한은 실제로 해방 직후에 46년도에 정권 수립 직전에 전국 10개 도시에 박물관부터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시면은 김일성 광장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일성 광장의 한쪽 벽은 대동강입니다. 그리고 안쪽 벽은 인민문화전당입니다. 우리 국회 같은. 그렇죠. 국회. 그리고 한쪽 벽은 조선중앙역사박물관, 한쪽은 조선미술박물관, 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국가의 중심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정권 수립 직후에 만들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도 굉장히 발전해 있었고 일제가 부정했던 구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다 북한이 먼저 발굴했고요. 근데 60년대 말까지는 우리보다 한 30년 앞섰는데 60년대 말에 주체 사상이 확립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체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이 북한 논문이나 책에 보면 첫머리에, 머릿말 첫머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십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진 나라는 고구려였습니다. 김일성 교시 몇 번 몇 절 몇 페이지 쓰고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60년대 말 이후로는. 그러니까 학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새로운 이론도 필요 없고 또 북한의 경제 사정도 어려워집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보다 뭐 한 30년 이상 오히려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매우 안타까운 게 여기 이제 북한의 벽화고분들이 전시가 되는데 저희는 이거 보러 간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에 저도 한 대여섯 차례 다녀오긴 했지만 2번밖에 못 들어가 봤는데 일본인 연구자들은 여기를 수시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관광을 가서 이런 벽화고분을 묻혀있는 걸 파서 들어가서 보고 다시 덮습니다. 근데 한 10개 보는데 그 80년대 말 돈으로 우리 돈 한 300만 원. 네, 그 정도면 가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경제 사정과 맞물려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안타깝죠. 현장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북한 고고학자들하고 남한 고고학자들하고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곳이 연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역사를 공유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나라는 다르지만 그래서 저는 연천이 지리적으로 제일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약간 세계사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 덴마크에 미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덴마크 관련된 책을 썼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가 보이십니까? 빨간 점이? 거기에 호로호로 같은 성곽이 있어요. 그것은 덴마크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독일 북부의 영토가 됐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덴마크와 독일, 특히 덴마크는 독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독일 북부는 다 덴마크 땅이었어요. 여기 평지 완전 좋아. 땅값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뺏긴 거야. 열받죠. 그런데 독일은 덴마크와 관계를 좋게 갖고 특히 문화유적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르고르를 치면은 이 호르고르를 갖다가 두 나라가 같이 개발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로 치면은 호르고르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호르고르, 덴마크 호르고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홍보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독일 정부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돈을 대주고 심지어 독일 영토인데 보세요. 덴마크 국기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연천이 딱 떠오르더라고. 만약에 지리적으로 우리가 남북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교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미래의 가치가 너무 크다 연천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제가 오늘 제 책입니다. 비싸요. 18,000원. 제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를 마치면 역시 선생님 준비됐다. 우리 두 분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이 책은 몇 페이지일까요? 자, 좋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검색도 할게요. 자, 300. 1075보다 적습니다. 정답? 이랄까? 교육받습니다. 연천이 고구려 역사문화권 지정이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뀔까? 그 질문을 하시고 맞죠? 네. 그래서 뭐 그 전에 우리가 사실 연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전 국민들이 대체로 다른 이유로 호로고를 아는 분들도 많지만 통일 바라기 축제 때문에 연천 호로고를 아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호로고루, 은대리, 당포선, 신당리 부분 이렇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이 된 곳은 국가가 예산을 써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에도. 그런데 지정이 안 된 유적들, 좀 작은 유적이거나 국가 사적이 아닌 유적들은 국가가 돈을 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문화특별법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비지정 문화재도 정부가 돈을 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8개 문화권이 있는데 각 지자체마다 그 역사문화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유가 그게 지정이 되면 많은 유적들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가 있고 또 국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고요. 제일 큰 거는 아마 고구려 역사문화센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한이면 마한 역사문화센터, 예명이면 예명문화센터를 어딘가에 짓게 돼 있고, 고구려 만약 연천이 중심이 되면 연천에 고구려 역사문화 생길 거고, 지금 고고학계에서도 그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 주장은 경기도로 지정하지는 말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충청도, 경기도 이렇게 해버리면 경기도 안에서 제일 힘이 센 지자체가 또 먹을 거기 때문에 연천, 뭐 청주, 뭐 충주 이렇게 도시로 지정해달라고 저는 이제 주장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야 연천이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로 받으면 어디로 갈지 또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고구려 센터가 들었으면 그 이제 자연스럽게 국립고구려박물관으로 가능한 거지 않을까? 국립고구려박물관을 짓자고 한 게 저도 한 20년이 넘었는데 20년 전에. 뭐 여러 이유로 반대를 하죠. 박물관을 짓는 게 사실 박물관은 이게 이익이 남는 기관이 아니고 돈 먹는 하마죠, 사실은. 그래서 연천에도 박물관을 지으면 좋겠다 뭐 하지만 선뜻 투자를 못하는 것이 투자는 쉬운데 그 이후 관리 이익이 계속 드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경제적인 관점으로 못 짓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고구려를 하면서 북한에도 자주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운동에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역사문화 통일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어쨌든 어떤 경우가 됐든 북한하고 향후 20, 30년에 통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는 고구려를 알려주지 않을 거냐. 그렇죠. 앞으로 저는 한 50년가량은 어딘가에 지어지는 나만의 고구려 박물관이 아이들의 교육과 연구의 센터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연천에 있으면 남북 왕래에도 좋고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상해보면은 연천에 고구려 박물관이 생겨서 북한의 학자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학술 연구도 하고 너무 힘든데요. 실제로 북한 학자들이 포로로 와보고 싶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 만나면 그런 야차산하고 포로고를 꼭 보고 싶어요. 네, 시간 다 됐다고 빨리 끊으래야 되는데